타조가 구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수컷 타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요. 부채춤을 쳐요. 이렇게 막. 부채춤 쳐? 네. 아, 진짜? 쳐요. 미친 듯이 쳐요. 이렇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덩치 좀 있으신 분 나오잖아요. 안경 쓰고. 그분이 사고가 나요. 그 넘어지죠? 네, 거기서 공룡을 하나 만납니다. 그거 만나죠. 네, 그 공룡이 누구냐면은 이 친구예요. 만나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 친구인데 처음에 보면은 되게 웃기게 나와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줄을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매달고 있는 뒤쪽에서 공룡이 이렇게 고개 한번 내밀었다가 사라지고 이러면 사라지잖아요. 처음에 되게 귀엽게 등장합니다. 맞아요. 네, 귀엽게 등장하는데 네. 이 공룡이 되게 무시무시한 공룡이죠. 이름이 뭔가요? 딜로포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딜로포사우루스. 네, 이름 뜻이 뭐냐면은 두 개의 벼슬 가진 도마뱀이에요. 저 친구.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주라기 공원 나왔을 때 나왔던 피규어예요. 공룡의 색은 알 수가 있어요? 화석으로만? 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석 표본이 되게 좋아야 돼요. 보존율이 좋은 피부 화석이어야 되고 이게 성능이 되게 좋은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그거를 봤을 때 그 안에 멜라노솜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인데 그러니까 색소를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멜라닌 색소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 형태에 따라 만드는 색소의 그 종류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면 되거든요. 특히 조류, 살아있는 공룡이잖아요. 얘네들의 깃털을 관찰을 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형태의 멜라노솜이 어떤 색소를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복원한 공룡들이 몇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칙칙한 공룡도 있었고요. 되게 화려한 공룡도 있었고. 화려한 공룡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구애 활동을 할 때 색을 쓰는 애들이고요. 칙칙한 공룡들은 보통 이제 그 좀 숨어 사는 조그만 공룡들 같은 경우는 너무 화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룡 말고도 그런 해양 파충류들이 있어요. 도마뱀의 한 종인 모사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색 연구가 됐어요. 머리 위쪽이랑 등 쪽이랑 꼬리 위쪽은 검정색. 바다색 잘 안 보이게. 네, 배는 하얗게. 아. 오늘날 살아있는 뭐 백상아리라든지 그렇죠. 돌고래라든지 고래라든지. 그걸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래요. 방어 피음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안 보이죠. 네. 물속에 있을 때. 밑에서 바라봐도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죠. 아. 아쉽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직 복원이 안 됐어요. 피부 화석이 안 나온 거군요. 피부가 되게 조금 나왔어요. 그냥 시내버스 많은 공룡인데 발견된 피부 화석 해봤자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피부들만 나왔고 보통 이제 딜로포사우루스 그림을 찾아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왜냐면 일단은 주라기 공원이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딜로포사우루스 그림은 다 이걸 보고 따라 그리기도 하고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떤 표본을 참고를 했냐면요. 우와. 이게 지금 딜로포사우루스의 머리뼈 모형이에요. 오. 위쪽에 볕 한 쌍이 있죠. 네. 네. 근데 저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모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뭐가 안 좋다는 거죠? 실물과 좀 달라요. 저거는 전시하기 위해서 좀 약간 두껍게 만들었어요. 원래 딜로포사우루스는 머리뼈가 되게 얇아요. 화석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보존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뼈가 너무 얇아요. 머리 위에 볕도 온전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게 살아있을 때, 길 가다가 나무에 머리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새가 있어요. 와. 호주에 사는 화식조라는 새예요. 화식조. 저 뻗기면은 볕은 저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화식조의 머리입니다. 거죠. 저게 부러진 게 아니고 저만큼밖에 뼈가 없는 거예요, 예. 아예? 저 위에는 어떻게 저렇게? 저 안에 혈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양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위로. 그럼 그 위에 각질로 된 덮개가 자라요. 코뿔소의 뿔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질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손톱같이. 네, 손톱처럼. 다른 그런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들처럼 구애할 때 보통 쓰는 거예요. 성선택할 때. 그래서 저것도 되게 재밌는 게 화식조가 새끼 때는 저게 없어요. 거의 어른만한 크기까지 자랄 때도 없다가 딱 구애가 필요할 때 그때 확 자라요. 오. 그래서 딜로포사우루스도 살아있을 때는 얇은 뼈 위에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혹은 기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구멍. 네. 최근에 복원된 그 딜로포사우루스의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이게 딜로포사우루스인데 일단 확실한 건 이게 딜로포사우루스가 살아있을 때 변 모양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영화에서 등장한 거랑은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 장면 나오죠? 네,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말을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목도리도 만든 것 같아, 진짜. 옛날에 장난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게.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진짜로 이랬느냐?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요게 보면은 이게 딱 봐도 뭘 보고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을 보고 만든 그렇죠. 구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목도리 도마뱀이 그냥 저게 목에 달려있는 그냥 우산 같은 거겠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혓뼈예요. 혓뼈로 지탱이 되는 구조물이에요. 혓뼈요? 혓뼈요. 뼈. 그럼 혀를 막 어떻게 움직이면 이게 펴지는 건가? 아니 여기 혀 근육이 붙는 뼈들이 있어요 여기 뒤쪽에. 근데 그게 이렇게 길쭉하게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목도리 도마뱀인데 D라는 이미지를 보시잖아요. 저게 목도리 도마뱀의 혓뼈예요. 혓뼈가 되게 길쭉해요. 네. 이게 몸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피부막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한테는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긴 혓뼈도 안 나왔고, 네, 뭐 피부 화석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없었다는 없었던 거네. 나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쉽게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특이한 공룡이라서. 그렇죠. 네, 학교 가면은 애들이랑 이렇게 우산 펼쳐가지고 막 흉내도 내고 했었는데. 아, 진짜?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딜로퍼사우루스가 재밌는 게요. 처음에 이거를 디자인할 때 그렸던 컨셉 아트예요. 스피럴. 딜로퍼사우루스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별명들을 다 붙였어요. 근데 얘 진짜 거기서 막 이렇게 뭘 뱉잖아요. 뱉죠. 목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한 쌍이 있어요. 있네요. 네, 독주머니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약간 뱀처럼. 근데 아쉽게도 딜로퍼사우루스한테는 독샘이 있거나 한 흔적은 없어요.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또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뭐 징그럽다,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 또 다른 그게 뭐가 있냐면 파충류인 캐릭터들을 보면 보통 갖고 있는 기술 중 한두 가지가 독이에요. 근데 사실 독을 갖고 있는 파충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뱀이 혀 깨물면 죽나요? 뱀은 혀를 깨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혀 깨문다고 가정을 해도 자기 그 자성이 있지 않을까요? 독사가 다른 독사 물면 그 독사 죽어요. 네. 킹코브라 있죠? 네. 독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킹코브라가 즐겨 먹는 동물이 뱀이에요. 그렇군요. 네. 신기하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독이 있는 공룡이 있냐는 거예요. 보고된 공룡이 하나 있긴 해요.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예요? 네, 시노르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독을 갖고 있는 공룡으로 2009년에 논문이 나왔었어요. 머리뼈가 너무 으스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네네네. 짜부가 돼가지고 발견됐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FF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독샘이 있었던 공간이고 밑에 이제 보시면 이빨에 홈이 나 있는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네요. 처음에 보고됐을 때는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했죠. 드디어 독이 있는 공룡이 발견이 됐구나. 다큐에도 이 공룡이 등장을 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면서 지나가다가 밑에 지나가는 초식 공룡이 있으면은 위에서 덮쳐요. 그래서 독을 주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쉽게도. 그런 거 밝히지 네. 말지. 그래서 하필이면 그 다음 해에 이게 사실은 독샘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네. 이게 으스러진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다른 육식공룡들이 이빨을 봤더니 다른 육식공룡들한테도 홈이 나 있는 이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도 홈이 난 이빨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독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독이 있는 공룡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게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던 로봇의 사진이거든요. 네. 뒤에 자세히 보시면은 낚시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거미줄 같은 거 있어. 네. 그렇지. 네. 저거를 필 때 잡아 당겨서 펼쳐요. 막 흔듭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 펼치는 장면 자세히 보면은 저 줄들이 보여요. 이 딜로퍼사우루스를 보시면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주둥이 모양이 틀렸어요. 딜로퍼사우루스는 사실 좀 되게 원시적인 육식공룡이에요. 네. 쥐락이 전기 때 살았던 입의 요 가장자리를 보면은 그냥 밋밋해요. 네. 영화 속에 등장한 친구는. 이렇게 일렬로 돼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일렬로 돼 보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냥. 근데 이제 실제 화석을 보시면은 이 주둥이 앞쪽이랑 뒤쪽 사이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홈 같은 게 홈이 있어요. 약간 악어처럼. 네, 맞아요. 악어처럼 있어요. 저걸 이제 프리맥실라, 맥실라 킹크라고 불러요. 저 구조를. 그러니까 전상악골, 상악골 틈. 전상악골, 상악골 틈. 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무슨 발음 연습하는 간장공장, 공장.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이야. 저게 원시적인 육식공룡한테는 다 나와요. 진화하는 과정 중에 보면 그 저걸 다 잃어요. 근데 저게 오늘날 악어가 저걸 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악어가 저거를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물건을 잡거나 할 때. 그 홈에 이렇게 거기다 끼우는 끼워요. 거구나. 둥지를 질 때 나무가지를 잡는다든지 누라든지 물소 이런 거 사냥하잖아요. 도망칠 때 다리를 저걸로 딱 잡아요. 다리가 얇으니까 물어서 당겨서 익사시키죠. 그래서 아마 오늘날 악어처럼 도망치는 먹잇감에 다리를 잡는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둥지 지을 때 쓰는 나무가지를 그 부위를 잡았다든지 저 부위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부분. 네, 전상악골, 상악골, 틈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장면이 이게 컨셉 아트인데 되게 작게 나오죠. 네. 실제로 그 영화 주라기공원에서 나오는 60공룡 중에서 제일 작게 나와요. 근데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는 저만하지 않아요. 더 커. 훨씬 커요. 무지 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진짜? 우와. 저기 중간에 있는 초록색 친구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딜로포사우루스고요. 왼쪽에 있는 저 큰 게 실제 딜로포사우루스의 크기예요. 아, 그러면 왜 저렇게 큰 애를 갖다가 왜 조그맣게 만들었어? 그냥 따다 쓴 것 일단 같은데요? 북극곰만한 크기였고요. 근데 오.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그 처음에 주라기공원 나올 때 보면은 60공룡이 딱 세 종류가 나와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벨로키랍토르, 딜로포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덩치 큰 60공룡의 그 캐릭터를 맡고 있죠. 원래는 벨로키랍토르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벨로키랍토르는 이제 무서워야 되니까 키워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키워버리니까 얘가 키우기 비슷하잖아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크기를 확 줄여요. 아, 아, 차라리 얘를 확 키우고 벨로시랍토를 작게 만들었으면은. 모르겠어요. 크기가 작고 뭔가 독소고 이 목도리를 갖고 있는 게 아, 약간 뭔가, 또 이미지가. 약간 그렘린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딜로포사우루스를 우와. 좀 이쁘게 복원한 복원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깃털도 있죠. 네. 네, 목에 이제 원시 깃털도 달고 있어요. 깃털이라는 게 공룡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익룡이랑 공룡의 공통 조상 때부터 이미 원시 깃털이 있었다가 일부는 그렇게 퇴화하고 일부는 그걸 발전시켜서 진정한 깃털로 진화를 했을 거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딜로포사우루스도 원시적인 수강류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원시 깃털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주인공 그 공룡 박사님이랑 애들이 이렇게 숲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둥지를 찾습니다. 공룡 둥지. 막 깜짝 놀라요. 아니 네. 처음에 이 공룡들을 만들었을 때 다 암컷만 만들었다고 했는데 번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룡을 복원할 때 썼던 것 중에 이제 개구리 DNA를 쓰거든요. 맞아요. 개구리들 이렇게 양서류 중에 보면은 성전환이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혹은 성전환이 아니라 단성생식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성생식처럼. 왜냐면은 저기 파충류 중에도 그런 식으로 수컷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복제품을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초반에 저 복선이 나와요. 헬기를 타고 주라기공원을 이렇게 가는 그쵸? 장면이 있는데 되게 힘들게 막 가는. 헬기가 흔들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들 안전벨트를 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인 그랜트 박사, 그 공룡 있죠. 박사님만 혼자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딸깍 해야지 착용이 되는데 그치. 그 사람 것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냥 그걸 묶어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요. 오, 그걸 복선이라고. 와. 네, 그게 복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와. 그래서 어떻게든 생명은 길을 찾아간다. 이게 그 안전벨트 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새끼 공룡이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엉망이에요, 저게. 근데 저런 식으로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보통 공룡들은 둥지를 되게 정성껏 만들어요. 네. 악어처럼. 진흙으로 이렇게 좀 화산처럼 만든 다음 그 안에 알을 낳고 그 위에 모래를 덮거나. 덮기도 하고 아니면 식물을 덮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길쭉길쭉한 알을 낳는 공룡들이 보통 알을 저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아, 저게 지금 화석이에요? 화석이에요. 우와. 저런 식으로 배열을 합니다. 네.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자세히 보면은 두 개씩 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저렇게 났는지 처음에 학자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한 번에 두 개씩 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낳을 때 두 개씩 낳긴 했을 거예요. 네. 그 화석이 나왔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인데 네. 골반 쪽에 알 두 개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알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알이 있는 채로 죽었구나. 알이 이렇게 임신한 채로 죽어버렸어요. 알 낳기 직전에. 보면은 이렇게 알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공룡에게 난소가 두 개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들은 난소가 하나예요. 한 번에 하나씩 낳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몸이 좌우대칭이니까 한 쌍이 있어야 되죠. 근데 새는 하나예요. 왜냐면은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태아시킨 거예요.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새랑 되게 비슷한 공룡은 난소가 두 개인 거죠. 저걸로 알아냈어요. 그 둥지를 아까 보시면은 두 개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하루에 두 개씩 낳았을 거예요. 하나 낳고 알껍질을 만드는데 보통 하루 걸려요. 그러면 저거를 한 마리가 만약에 다 난다 하면은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새끼들이 동시에 깨어나야 좋거든요. 한 마리 먼저 깨어났는데 다른 애들이 안 깨어나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천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미리 깨어난 새끼 같은 경우는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먼저 많이 먹어버리면 나중에 태어난 애랑 이게 크기가 안 맞잖아요. 네. 독립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오늘날 새들 같은 경우는 먼저 태어난 알을 뒤늦게 품어줘요. 발달이 좀 더디게 하려고. 아, 진짜?
비슷한 시기에 깨어나게끔 그거를 조절을 해요. 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또 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좀 공룡이 되게 좀 특이했던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요즘 공동 육아인가? 맞아요. 그 어?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 알 낳는 동물의 몸무게를 알면은요 그 동물이 몇 개의 알을 낳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오. 했는데 저런 깃털 달린 공룡들이 알을 그렇게 많이 안 낳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오. 둥지를 보면은 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 둥지에 여러 마리의 암컷들이 산란했다는 공동 걸 육아. 의미를 하거든요. 아. 그렇게 공동 육아를 하는 공룡들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어요. 뭐죠? 타조. 어? 타조. 타조 공동 육아를 해요? 타조가요, 재밌는 게 보통 타조가 새끼 데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가지고 보면은 암수가 있고 새끼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일부 일처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컷이 한 마리 있다고 보면요. 이 수컷 타조의 영역에 암컷 여러 마리가 와요. 알 낳을 때가 되면. 다 그 수컷이랑만 짝짓기를 해요. 오, 둥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알을 다 낳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그 신기하다. 암컷 중에 한 마리만 남아요. 나머지 암컷들은 다른 수컷을 찾아 떠나요. 어떻게 남지? 가위바위보 하나? 그건 아직 몰라요. 오. 누가 남는지는 몰라요. 엄청 신기하네요. 그래서 암컷이 한 마리 남아서 그 순놈이랑 같이 알들을 보호해요. 낮에는 암컷이 알을 품고 저녁에는 수컷이 알을 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컷마다 자기의 유전자를 반을 갖고 있는 새끼들을 왕창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살았던 공룡도 그랬을 확률이 그래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둥지도 엉망이지만은 아까 저기 보여드린 둥지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네. 있어. 근데 그 빈 공간이 뭘까? 가끔 그 빈 공간이 채워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네. 품는구나. 부모가 앉아 있어요. 저 표본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발견이 된 별명이 빅마마예요. 저 표본 자체가. 큰 그러니까 엄마가 큰 엄마. 이제 엄마라고 했는데, 근데 저게 이제 과연 정말 엄마냐?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저게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DNA로? 아니요. 알은 그 껍데기가 칼슘을 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슘을 어디서 뽑았어야 되는데 어디서 뽑았어요? 뼈에서 뽑았어요. 아, 진짜? 저는 산란하기 직전에 칼슘 많이 섭취를 하겠죠. 저장을 해요. 수강류 공룡은 뼈 속에 비어 있다고 했죠. 제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칼슘을 저장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다음 나중에 산란을 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빠지긴 하는데 그 구조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오. 빠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 위에 앉아 있는 공룡 뼈를 썰어 봤는데 그걸 이제 그 골수골이라고 하거든요. 메듈러리 티슈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있으면은 얘는 암컷이겠죠. 없었어요. 수컷이구나. 수컷이었어요. 아빠가 품었다. 네, 그래서 빅마마는 아빠예요. 빅파파네. 네, 빅파파입니다. 쟤 같은 경우는 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모래폭풍이 왔는데 그 알을 보호하다가 산채로 저기 그냥 묻힌 매몰려서 죽은 거구나. 거예요. 네. 그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앉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영화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공룡 알 색깔이에요. 네. 일단은 우와. 요즘은 공룡 알 색깔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광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보고는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 알도 색깔이 있어요. 네. 하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네. 푸른색이에요. 셋 중에 하나요? 셋 중에 하나예요. 푸른색 알이 나오는 환경은 습한 환경이에요. 갈색은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알이 하얗다고 보면은 이 습한 환경이면 식물이 많죠. 네. 네. 식물이 많은데 하얀색 알이 앉아 있으면은 눈에 띄겠죠. 야, 진짜. 자연이란 참 진짜 신기하다. 갈색인 거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막. 사막이나 이렇게 흙이 많거나 그런 데는 갈색이 낫겠죠.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지금 되게 습한 환경에 놓여진 둥지의 알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알을 낳았다면은 영화 속에 등장해야 될 알은 푸른색 알이어야겠죠. 네. 그 다음 이제 그 등장하는 공룡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되게 털 빠진 닭처럼 생긴 애들이 막 네.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갈리미무스라고 하는 공룡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닭을 닮은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커요. 네. 다 자라면 몸 길이가 한 6m 돼요. 흔히 저런 애들이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타조공룡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나온 책들 보면은 타조공룡이랑 타조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깃털이 있고 없고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죠? 지금 이제 보존율이 좋은 타조공룡들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얘네들한테도 당연히 깃털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보통 이제 큰 깃털들이 이렇게 붙어 있던 곳에 저런 자국들이 남아요. 저걸 통해 가지고 이 타조공룡의 외형을 복원을 했어요. 12년 전에. 네. 우와. 영화에서는 가느다란 팔만 나왔는데 지금은 저 팔에 이렇게 기다란 깃털이 있어서 그런지 보고 있어요.
큰 깃털들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죠. 부치춤. 그래서 아마 그 타조를 보시면요. 그래서 타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타조가 구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수컷 타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요. 부채춤을 구애 춰요. 날개? 이렇게 막. 부채춤 쳐? 네. 아 진짜? 쳐요. 미친 듯이 쳐요. 이렇게. 비슷하게 구애를 했을 수도 있고요. 새끼들은 저게 없어요. 아. 그 얘기는 저게 무슨 구조물이었을 것이다. 성선태. 예, 구애 아. 용이었을 것이다. 재밌는 게 그 전에 살았던 약간 딜로포사우루스를 봤잖아요. 네. 딜로포사우루스는 머리 위쪽에 벼이 있었죠. 그게 구애용이었죠. 네. 타조 공룡은 머리에 벼이 없고 깃털을 쓰고 있죠. 어. 이게 그 패턴이 있어요. 육식 공룡들을 보면 초반에는 다 머리가 커요. 머리에 벼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진화 과정 중에 깃털이 화려해져요. 처음에는 벼을 이용해서 구애를 하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애들은 벼 대신에 깃털을 사용하게 돼요. 패완얼이었다가 패션으로 간다. 깃털이 좀 좋은 게 그리고 훼손이 되잖아요. 네. 다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할 친구가 이 친구예요. 얘가 별로 예, 벨로키랍터르죠.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죠. 네. 그 벨로키랍터를 흉내내는 친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꼭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 티라노 아니야? 아, 티라노는 이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육식공룡 앞발 그 포즈가 이랬을 거로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왜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가능하려면은 돌아가야 돼요. 손이 그치?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근데 공룡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은 항상 발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발로 걷더라도 이런 식으로 걷고. 그래서 이거 앞다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면 손바닥이 다 안쪽을 향하고 있죠. 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건 근데 잘 만들었네요. 이건 잘 보면은. 만들었네요. 그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린 거죠, 그냥. 보시면은 이게 잘 됐니? 얘가 잘못됐니? 이게 잘 됐니? 얘는 이렇게 하면은 다 부러진다. 뼈 부러진다. 네. 떨어진다. 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앞발만 잘 보호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벨로키랍터르는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육식공룡들은 다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데 벨로키랍터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리를 한 번 더 접을 수가 있어요. 다음 장 주시면요. 손목뼈가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전에 살았던 육식공룡들은 항상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접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얘는 이게 더 접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날개가 그러면은 근데 이게 날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와우. 와우. 신기하죠. 오. 저기 앞다리죠, 날개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게 진화된 수강류,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니랍토라류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그 포즈가 이래요, 항상.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벨로키랍토르가 이 아래팔 쪽에 네. 뭐가 나오냐면 혹들이 있어요. 다음 장 주시면요. 이거를 깃혹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도 뻣뻣하고 큰 깃털들이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벨로키랍토르도 온몸이 깃털을 덮였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는 이건데 지금 고생물학자들 보고 벨로키랍토르를 복원하라 하면은 이렇게 복원을 해요. 얘도 벨로키랍터군요. 벨로키랍토르예요. 신기하다. 네. 보면은 앞다리가 이렇게 접혀 있죠, 닭다리처럼. 그러네요. 전형적인 마니랍토라류의 앞다리예요, 저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벨로키랍토르를 이제 복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합니다.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거위만 했어요. 작고 작네요. 작은 깃털 달린 공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벨로키랍토르가 아니에요. 당시에 분류 체계에서 좀 약간 뭔가 혼동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게 깃털이 생겼어요, 벨로키랍토르가. 근데 딱 보면은 새처럼 생겼죠. 네. 그럼 이거 이 정도면 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정말 새일까 아닐까는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학자마다 다르게 대답해 줄 거예요. 새는 어떤 무리의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날개가 있는. 날 수 있는. 아니야, 날 수 있는 타조 없는 애도 막 있구나. 타조도 날 수 없는. 쉽지 않죠. 어떤 동물을 뭔가 정의한다는 게 되게 쉽지 부리가 않아요. 새는 사실은 그 동물의 분류군 명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죠. 새류가 없잖아요. 뭐를 새라고? 와, 충격받았어. 네. 그래서 뭘 새로 부르냐가 되게 학자마다 정하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기 자료를 보시면요. 조류라고. 보통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수강류 분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냥 맨 밑에가 이제 테로포다죠. 네. 이게 수강류라는 의미예요. 네. 위에는 다 수강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수강류 옆에 보시면 맨 앞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쭉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벨로키랍토르예요. 네. 그 위쪽으로는 좀 그 트로오돈이랑 공룡이 있고 한 단계 더 위에는 아르카이옵테릭스라는 쟤는 진짜 새 동물인데 같은데? 쟤는 시조새, 우리가 흔히 시조새라고 부르는 얘가 쟤예요. 음.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에뮤랑 닭이 있어요. 네. 쟤네가 이제 아베스, 조류예요. 조류고 그 밑에 보면은 아비알레라는 애들이 있죠. 조류 같은? 얘네는 이제 조익류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쟤는 조익류는 저기 시조새랑 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네.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어디까지가 새냐는 거죠. 저 시조새니까 시조 아닙니까? 시조. 새의 시조.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류만 새로 봐야 된다. 조류들을 묶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강이뼈랑 종아리뼈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튼튼한 뒷다리뼈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비행을 할 때 점프를 해서 날개짓을 날아요. 그렇죠. 뒷다리가 가면 갈수록 더 튼튼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조류만 봐야 된다 네. 하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시조새까지는 새로 봐야지. 그럼 조익류까지 들어가야 돼요. 조익류는요, 나머지 육식공룡들보다는 좀 더 단순화된 머리뼈를 갖고 있어요. 그 턱을 이렇게 여닫을 때 쓰는 턱 근육 작아가지고 보통 육식공룡 머리뼈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 벨로키랍토르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네네. 저게 맨 아래에 네, 있죠. 턱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조익류는 저게 없어요. 턱이 약해진 거죠. 네. 조익류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새로 봐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조새도 새인 거예요. 네. 이 의견에 따르면. 그렇죠. 마지막 의견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새라고 부르는 동물들은 빳빳한 칼깃형 깃털을 갖고 있는 테네이셔스 페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는 보통 새라고 한다. 비행할 때 쓰는 깃털이거든요, 저게. 일단 묶어서 펜나랍토라라고 불러요. 트로오돈뿐만 아니라 벨로키랍토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펜나랍토라는 그 무리 뜻이 뭐냐면은 펜나가 이렇게 펜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펜촉할 때요. 펜촉할 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모나미 펜이 없었죠. 네. 깃털 가지고 썼죠. 깃털 가지고 썼죠. 깃털이 라틴어로 하면 펜이에요. 네. 펜나랍토라가 됐어요. 저 깃털의 특징 때문에. 네. 이 세 번째 의견에 따르면은 펜나랍토르가 다 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벨로키랍토르도 결국은 새인 거예요. 네. 뭐 신기하다.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의견이 사실은 제일 많이 지지를 받고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의견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전에 살았던 애들도 다 깃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복잡한 형태의 깃털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인데 벨로키랍토르를 새로 보기 시작하면은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가 얼마나 엉망으로 복원을 한지 이제 보이죠? 보이죠, 이게. 네. 이건 샌데.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수요일에 한번 모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